기도 우리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19년 차 북한 선교위원회가 이제 중국 비전 트립을 통하여 북한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함께 땅을 밟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비추어 주신 주님의 이 통일의 비전, 북한 선교의 비전이 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50여 명의 우리 대원들이, 북한 선교의 임원들이 또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또 강의를 듣습니다. 놀라운 감동과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총무 김재성 목사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그 중국 비전 트립 2차 준비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귀하게 기도해 주셨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신범식 교수님 강의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 잠깐 여섯 분이 더 신청이 되셔서 지난번 모임 때는 44명이었는데 우리 50명이 함께 가시게 됐습니다. 함께 더 가시게 된 목사님 사모님은 권영준 목사님, 백미영 사모님, 박영기 목사님, 김경희 사모님, 홍영희 목사님, 홍의연 아드님이 이제 그렇게 같이 가십니다. 지난번 우리 첫 번째 모임 때 서로 인사들을 좀 나눴어요. 간단하게 어느 교회인지와 또 이번에 참여한 부분 인사 나눴는데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참여하신 목사님 권영준 목사님서부터 좀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 명성교회 목회하고 있고요. 어, 그 북중 접경 지역에 네, 은평교회 잠깐 있을 때 갔었고 또 여기 내려와서 교인들하고 또 숭실대학교 하고 다녀왔었고요. 저는 요번이 세 번째 가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가 이렇게 잘 조직이 되고 활동하는 모습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또 이렇게 좀 가까이 동행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방해당단 연수 동유럽 신청했다가 탈출해 나와가지고 여기 조인했거든요. 120만 원의 위약금을 물고 저게 참여하게 됐는데 진작 알았으면 신청도 안 하는 건데 늦게 알려주셔가지고 아무튼 좋은 여행 되길 바라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좋은 사귐이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모님은 혹시 옆에 안 계신가요? 네, 같이 하는 거 잘 몰라서요. 아, 딴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기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안에 있는 자은제일교회 박영기 목사입니다. 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사실은 꼭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북한 선교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방회장단 연수를 빼고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용휘 목사님이 또 함께 또 참여하시게 됐는데 지금 아직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오늘 이 강의와 또 준비 모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못 들어오셨던 분들은 녹화본을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어, 곧바로 이제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해 주시는 교수님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신범식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카톡방에 소개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신범식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시는데 신범식 교수님은 현재 광림감리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광림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범식 교수님하고 저하고 대학부 동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젊은 시절 함께 회장단 하면서 또 지방에 함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복음에 대한 꿈을 꾸고 대학부 때 함께 참 신앙의 모판인 광림대학부에서 훈련받고 준비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 교수님 귀하게 또 이 방향에서 사역하시고 또 활동하고 계세요. 많이 바쁜 정말 교수님 이거 모시기 어려운데 친구 찬스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강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신 교수님께서 남한과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상황에 대해서와 우리가 특별히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부분을 좀 신 교수님이 최근의 내용들과 여러 가지 또 그런 어, 모습으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신범식 교수님을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하고 신 교수님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셔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신범식 교수입니다. 지금 화면 보이는 상황이 그 글씨들 보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예, 이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뭐 강의라기보다는 주일 그 잘 섬기시고 이 저녁에 이렇게들 많은 목사님 선배님들 모이셔서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국제정치학도가 지금 보고 있는 국제정세가 어떤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제정세에 커다랗게 변동을 주고 있는데 그 변동이랑 남북 관계 사이에서의 그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나 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을 마음에 품고 오래 기도해오고 계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북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림으로써 그런 북한의 변화,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쪽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일단은 뭐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전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독립된 국가로 존재를 하지만 제정 러시아서부터 소련 시기까지 하나의 국가였고요. 그 속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독립된 건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이죠. 어쨌든 독립한국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나라였는데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간단치 않은 내막들이 있는 걸 충분히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오늘 초점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한 나라였고 같이 그렇게 붙어서 살고 있는데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추적해 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갈등의 구조의 배경에 놓여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표면을 가지고 있지만 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대결이라고 하는 전쟁의 그 이 외화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국 전쟁도 결국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의 전쟁이었지만
결국 그 뒤에 있었던 미국과 또 자유진영 세계 그리고 소련과 공산주의 진영 세계 특히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이념적인 대립도 중요한 대립이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세력권 다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전쟁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이 전쟁했던 것과 같이 결국 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가 또 서로 함께 대립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전쟁의 양상도 분명히 있지만 이, 이 돈바스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는 러시아어 사용자 주민과 관련되어진 복잡한 문제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진영 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복잡한 문제와 외부적인 환경이 어우러진 삼중 전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좀 다소 이 이야기가 왜 한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던 이 전선이 지금 러시아가 부지런히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고, 과거에 쿠르스크란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갔는데 여기를 회복했을 뿐더러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북한군 참여로 이 빼앗겼던 지역을 이제 이 수복을 하면서 또 이 러시아가 북쪽에서도 다시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수세로 몰리고 있고요. 이제 어저께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만났던 걸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완전히 그 패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데 왼쪽에 보시면 지원을 중단하느냐, 지원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지원을 줄이느냐, 이런 이제 선택지가 좀 있고,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유럽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고, 미국도 이 전쟁에 대해서, 점차 손을 떼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냐, 안 그러면 협상보다는 이 전장의 전투의 상황으로 결정할 거냐에 대한 선호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요 두 가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표를 보시면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F라고 써 있는 이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지역이 22년부터 25년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렬하게 전쟁을 한 그런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양측 다 서방과 러시아 쪽이 다 또 이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거고요. 서방 입장에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협상과 적극적 지원이 만나는 요 포인트에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아주 강력한 이 고강도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지원은 점차 줄여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F축에 있었던 이 무게 중심이 점차 어디로 오고 있다? A 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2기 이후에 이런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유럽도 미국을 따라오나 했는데 유럽이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조건 속에서 협상을 강요당하는 것은 싫다.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은 우리가 힘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지원했던 만큼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의견이 이렇게 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이 미국과 함께 지원도 축소하고 협상으로 적극적으로 가자라고 미국과 함께 유럽이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럽이 그래도 힘 닿는 데까지 지원하고 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입장이 분기되어지면서 D 저강도 분쟁을
지속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그 이견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축소하더라도 유지하는 이 선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게 강하게 하라. 니들이 이제는 러시아랑 균형을 맞추면서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에서 이 유럽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전쟁 능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GDP 3%에서 5%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군비들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무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정말 아픈 국제정치 현실을 말씀드리면 유럽 입장에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조금씩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주는 상황이 유럽이 군비를 구축해 가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벌기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죠. 우크라이나에게 충분한 무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유럽에 없어요. 그렇지만 무기를 계속 대주면서 무기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속상하고 아픈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패배를 받아들이면서 이 협상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지금 이 조금씩 미국은 무기를 아예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럽이 무기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러시아한테 싸우는데 러시아의 압도적인 이제 무력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땅들을 계속 잃어가는 상황으로 그렇지만 계속 저항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국은 휴전, 종전 노력을 통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관건은 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어저께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회담하신 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휴전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겠다라는 데 대한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관건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러시아의 양보를 좀 얻어내고 싶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조건인가를 얘기를 했고 그 조건을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내일 모레 젤렌스키 대통령과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면 그 조건을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설득할 것 같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받으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 개 그 정상이 만나는 협상이 빠른 시간 안에 한두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받지 않겠다. 나는 적은 이 유럽의 지원을 받고라도 계속 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이 점령하면서 이 전쟁을 진행시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입장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지금 미국도 지원할 뜻이 굉장히 없고 유럽도 지원할 여력이 많지 않다면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지속할수록 많은 땅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의 이 러우전이 조속히 좀 그 마무리되는 게 우크라이나에게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길이 되는 거고, 결국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 이제 미국, 러시아, 유럽 이런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게 되겠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전쟁의 변동, 커다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유럽 저쪽, 유럽의 동쪽에 있는 유라시아의 서쪽, 그리고 유럽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 어떤 그 충격을 지금 세계에 주고 있느냐? 사실 이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라고 하는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극 질서, 미국 중심으로 하는 단극 질서가 아니라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또 새롭게 부상한 러시아, 그리고 인도, 이런 국가들, 강대국들이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져가는, 그래서 단극의 시대가 저물고
점점 더 이 강대국이 다양하게 각축하는 세계의 강대국 정치가 격화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세계 질서를 완전히 이 탈냉전기처럼 주도하던 질서가 다시 복구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게 될 수 있을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극화 세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중에서 1위, 가장 강한 강대국의 지위는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1위 국가가 제일 센 거 아니냐? 그렇죠. 제일 세긴 세도 1위랑 2위의 차이가 크지 않고 3위, 4위도 비슷한 힘을 키운 국가가 됐다면 과거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 질서를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강대국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제일 지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국제 정세를 보시면서 야, 도대체 이게 지금 미국이 뭘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이 부분을 잠깐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푸틴 이기가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냥 이런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1위 강대국을 수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등장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강대국들 중심의 국제 체제가 강화될 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을 잘 관리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커다란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걸 위해선 지금 미국이 그동안 패권국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중동에서 관리하고 뭐 유럽의 안보 질서 지켜주고 동북아에서 이 문제 지켜주고 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미국이 축소하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변화의 도전이 됩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로 하려고 했던 이 역할을 축소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의 이 긴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여기가 세력 균형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우크라이나가 좀 영토를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전쟁이 빨리 축소되는 걸 원하는 거고요. 동북아시아에서도 미국이 한반도에 이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여기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 변하고 있는 굉장히 큰 세계 전략의 변화의 핵심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자강과 변화하는 동맹을 잘 관리하면서 여전히 미국이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 앞에 서게 되겠죠. 이 부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변화 속에서 미국 러시아의 전략적인 삼각관계가 부활하게 되고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한국이 잘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게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중 전략 경쟁이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의 고민이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휴전하고 중동도 안정화시키고 동북아도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빠른 속도로 좀 안정화하면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 미국의 전략이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북한은 이제 북한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이런 배경하에서 북한은 이 세계가 지금 미국의 힘이 좀 약화되는 이 변화의 시기에 중국이 부상했고 러시아도 부상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안보를 확보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번영을 구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북한이 채택한 전략은 아, 이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구도 속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그 속에서 이 남북한 관계나 미국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러시아, 중국 이런 이 국가들과 함께하는 쪽에 완전히 자기 전략을 이 올인하는 전략들로 이제 변화한 거죠. 24년에 있었던 두 국가론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북한의 전략이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에 집중하고 이 신기술과 미래 안보를 위해서 이 싸움에 집중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들 좀 해라. 이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고 이 틈바구니에서 뭐 이 각 지역에서 이란이라든지 이 북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 이 도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 국가들이 자기 힘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그 성격상 변환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또는 진보 또는 뭐,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너희가 이제는 좀 더 많은 책임을 져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한 예외적인 현상이냐? 이렇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아이 트럼프 지나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뭐 민주당 정권이 돌아오고 그러면 또 그런 트럼프의 예외적인 이런 그 정책들이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국제정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의견들이 막 나뉘고 토론들은 있지만 미국이 커다란 방향에서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오해하실까 봐. 미국이 그러면 더 가난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부자인 나라이지만 세계를 다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열세였던 국가들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하기가 버거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기의 그 현실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싸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모자란 돈들은 관세 전쟁을 벌여서라도 동맹국 등을 쳐서라도 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집중하는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구조적 제약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난다고 갑자기 미국이 부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도리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이 미국을 좀 더 그런 힘을 모아서 중국과의 이 버거운 싸움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전처럼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제가 상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상황을 쭉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북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사실은 두 개의 축으로 보셔야 돼요. 국제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 두 축을 함께 보셔야 남북 관계를 읽으실 수 있는데, 국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적인 환경을 보시면은 우리 그 냉전 탈냉전과 같은 이런 그 국제적인 상황에서 한국 안에 이 남남 갈등이라고 하죠. 한국의 어떤 진보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 사이에서의 이견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관계를 이 볼 때 국제적인 환경도 도전적이고 국내 환경도 도전적이기 때문에 지금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뭔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동력이 생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뭔가 이 바깥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겨난 굉장히 중요한 이 동력들이 생겨났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북한의 24년에 있었던 두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말씀들 많이 들어 보셨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북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지금까지 뭐 우리가 한민족이었고 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뭔가 그 둘 사이를 잘 관리하면서 가는 이런 식의 우리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뭐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북한에게는 여전히 남한을 적대적인 국가로 이 정복해야 될 또는 전쟁을 통해서 쓰러뜨릴 수 있으면 쓰러뜨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 이 남한에 대한 이 그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 노선이 이 살아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자기 국가를 생존 번영 보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 이런 두 개의 노선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 두 국가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거랑 조금 상황이 다른. 그러니까 이제 남한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한은 신경 쓰지 않겠다. 니들 그냥 너희 살아라.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자, 저떻게 하자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세계가 변화해 가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대립하는 구조가 나오니까 사실 탈냉전기에는 대립하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구조였으니까 살기 어려웠는데 이젠 다시 미국과 서방 대 러시아, 북한이 함께 충돌하고 대립하는 구조니까 여기서 미국 반대편에 서서 뭘 하겠다? 예. 여기 그냥 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운 거죠. 이 두 국가론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생긴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이 틈을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은 그냥 뭐라고 하든 니들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사고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 생각이 전통적인 사고예요. 미소 냉전식의 북방 삼각 동맹, 남방의 삼각 동맹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구조.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 소련이랑 같이 함께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존하는 전략들을 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요런 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북한은 판단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세계가 그러면 이 신냉전적 구조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범서방 세력과 이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러시아, 중국과 같은 세력들이 있어서 요 둘 사이에 경쟁하는 구도로 보이지만 여기에 뭐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뭐 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 여타 국가들 제가 이 여타 국가들을 생략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인도, 뭐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이 제3세계 국가들이 이제는 옛날에 그냥 소리 많고 아각대던 떨거지들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글로벌 사우스가 이 부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은 미국이 압도적인 이 경제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러시아 주저앉았나요? 안 주저앉는데? 안 주저앉았어요. 러시아 2022년 전쟁 났던 첫 해만 마이너스 성장하고 23년, 24년 플러스 3% 가까이 경제 성장을 다 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한국은 지금 전쟁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금 우리 1%대 성장을 지키기가 어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서 3%로 성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가 됐어요, 러시아가.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 압도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했을 때 여기 있는 반서방 국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나머지 더 레스트 국가들, 이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런 브릭스 국가들과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러시아랑 그냥 교류를 한 거예요.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주저앉히고 싶어도 주저앉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이 더 이상 압도적인 패권국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이쪽 편에 붙어서 어쨌든 살 길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게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방 삼각, 북방 삼각이 대립하는 구도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구조가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세계의 정치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고요. 글로벌 사우스 얘기 아주 1, 2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 제가 결론적으로 갈게요. 글로벌 사우스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네, 중요합니다. 이게 세계 무역 이 전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노스 그러면은 이제 부유한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 그러면 이렇게 저개발 개도국이었는데 지금 부유한 국가들, 짙은 파란색 선이
그 부유한 국가들이 서로 무역하는 양이 그건 양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세계 100%라고 봤을 때 잘 사는 나라들끼리 무역하는 그 포션이 얼마나 되느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1840년서부터 1960년 정도까지는 전부 60%에서 70% 넘는 이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중이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비중이 줄어요. 비중이 준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무역들이 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가난한 나라들끼리 하던 그 무역, 남남 무역이라고 하죠. 이 지난 주황색 선이요. 이 남남 무역이 보잘것 없었어요. 거의 뭐 0%, 1%, 2%도 안 된 것들이었는데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급속하게 늘기 시작해서 2007년, 8년을 지나면서 이 남남 국가들 사이에서의 무역이 북북 국가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사이에서 무역 비중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점이 바로 서방의 경제적 위기가 었던 세계 금융위기 2007년 8년 시기랑 겹쳐요. 세계 경제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이쪽 편에 잘 붙어서 살면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판단이 틀린 판단은 아니에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선진 7개국, 우리 G7이 가장 강력한 7개 나라죠. 미국 포함해서 미국, 일본, 뭐 독일 쭉 해가지고 7개 나라들의 GDP 구매력 환산 지수, PPP 지수로 환산한 이 비중이 40%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2018년, 19년을 지나면서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신흥 경제 5개국의 비중이 이 2018년, 19년 기점으로 압도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35%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50년, 2075년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 그 순위들을 쭉 매겼을 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G7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한국은 2022년 현재 12위권 국가로 이제 그 이 랭킹 돼 있는데 2050년, 2075년 우리나라 전부 제치고 가는 걸로 나와요. 인도네시아, 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브라질. 이게 그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사우스와 관계를 잘 맺어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도전 앞에 있느냐? 한국 외교가 다중적인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미동맹을 우리가 잘 관리해 가지만 이 동맹에만 올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자체의 전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미국이 이 주한미군을 온전히 북한의 대북 억지력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미국이 더 이상 이 감당하지 못해요. 이제 중국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려면 훨씬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그 작전 반경상 주한미군이 그쪽에 가서 지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그 공군력이나 전투병력을 어디로 옮길까요? 오키나와로 옮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한미군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빈 구석을 우리가 자강의 노력으로 채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또 나중에 이제 동맹의 그 이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죠. 이 확장 억지를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억지,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는 식으로 동맹이 변화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들을 막 백업해주고 도와주던 그런 입장에서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이제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어떻게 중국도 관계를 잘 관리하고 러시아도 관계를 관리하고 그 속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이 평화적인 관계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고도의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국내 정치로 분열돼서 우리는 한미동맹에 올인해야 돼. 또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는 자주의 어떤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싸우면 사실은 우리가 힘을 모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커다란 우리의 취약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외부의 압력에 어떻게 힘을 합쳐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은 어쨌든 미국이 이 자유주의 세계와 그다음에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이 그 일위 수성을 잘 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선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 지원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미국이 요청하는 그런 동맹 조정도 우리가 일정 정도 부응해주면서 오케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줄게. 대신 너희들이 우리 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거 확고한 이 확장 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너희들이 이 우리한테 신뢰를 다오.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옛날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기댔던 대상이라면 이제 우리가 커서 함께 도울 건 도우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파트너십 동맹 구조로 전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지원해주고 세워가면서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도전 가운데서 이런 하나의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럼 북한은 그냥 저쪽에 붙어서 이렇게 두 국가 노는 우리랑 상관없이 살겠느냐? 그러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 지금 러시아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셔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뭐 급한 불을 끄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군대를 주고 자기 군인을 희생시켜가면서 혈맹을 만든 거예요. 단시간 안에 러시아랑. 근데 한국 전쟁에는 소련은 공식적으로 참여 안 했잖아요. 뒤에서 무기 대주고 그냥 이러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전쟁은 확실하게 함께 전쟁을 치른 혈맹이 돼버렸어요. 동맹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 러시아가 이 혈맹이란 걸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입장인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자기의 영향력의 통로를 강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어제 정상회견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얘기보다 이 미국과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북극 항로, 그 다음에 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러시아 극동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극동, 그리고 한반도로 내려오는 이 축선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이 열망이 러시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게 배가 맞기 시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러시아가 최대의 위협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최대의 위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러시아랑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러시아가 그렇다고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 편에 완전히 서진 않겠지만 러시아도 우호적인 관계로 관리하면서 중국을 최소한 중국 편에 완전히 붙어서 미국이랑 대항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러시아가 북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미국, 러시아, 북한이 북한을 개발하는 그리고 북한을 활용하는 러시아의 극동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함께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를 뒷배삼아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지난번에는 1대1로 가서 갔다가 트럼프한테 창피를 당한 거 아니에요? 하노이에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푸틴을 뒷배삼아서 미국이랑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뭐 NCND 북한의 핵에 대해서 그냥 노코멘트 하는 정책으로 가면서 암묵적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구조로 가면서 북한이랑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이 패싱될 우려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왜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 이 사고에 매여 있다 보면 이렇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동맹의 이합집산이 막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 러시아가 일정한 정도의 타협을 하고 북한을
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하는데 끌어내면서 북미 간의 이 관계가 회복된다. 우리를 빼놓고 이 상황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경 지역 가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근본적인 도전을 좀 한다면 이런 도전입니다. 북한이 열려야 될 땅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 또 북한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정권 교체가 있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간다든지 하는 방식보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북한을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또 이렇게 이 점점 몰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북한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도 이 한반도의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면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도 뒤에서는 한편으로 물밑에서 계속 한편에서는 관리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미국과도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스러운 지점을 일정 정도 우리가 맡아주마.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랑 같이 가야 이게 온전한 퍼즐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 한미 관계를 또 돈독히 해나가면서 이 북한이 열렸을 때 생겨나는 기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적극적인 외교 그리고 실용적인 외교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이 보수와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분열적 구조에서 이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놓칠 가능성들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일종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말 이 변화하는 정세를 잘 읽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외교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와 외교 안보를 좀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위한 기도가 더 급한 상황이고요. 북한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 변화의 길들을 열어 가실 때 한국이 그 속에서 그 과정에서 소외된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의 이 변화를 도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세계를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러시아 북한의 이 새롭게 긴밀하게 뭉쳐진 구조가 두 나라의 어떤 결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좀 더 넓게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한 통로로 또 디딤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세계사를 또 세계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이 정세의 상황을 변화시켜 이끌어 가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북한 땅을 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도 많고 많이 세미나들도 하셨을 거고 정보들을 나누셨을 텐데 그 정보들을 어떻게 국제 정세에 어떤 판 속에 놓고 해석하실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배경에 해당되어지는 이 컨텍스트들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정도 간략하게 국제 정세 변화, 북한을 읽는데 좀 배경이 되는 그 판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그래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또 생각하신 중에, 신 교수님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안 보이는데,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묻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교수님, 제가 너무 이제 장황한 이야기들을 해가지고 막 다소 힘드셨을 텐데 어떤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유해린교회 정철호 목사인데요. 정서에 따라 복음 전파하는 방식이나 상태도 많이 이렇게 변화도 있을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정세와 북한 속에 어떻게 북한의 복음의 직접 전도이건 간접 전도이건 가능한 선교 정책의 방향은 어떠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뭐 저보다 우리 이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이
이 일에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신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좀 이 주변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냥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북한에게 가는 이 다양한 우회로드를 이제는 동시적으로 이 관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기별로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남북이 직접 움직이는 뭐 단독 루트라든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뭐 그러니까 미국의 뭐 그게 중요해졌을 때는 미국의 어떤 뭐 그 뭐 낮은 선봉에 투자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뭐 로키 루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시기마다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루트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기는 어떤 한 루트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또 이 해외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북한 디아스포라들의 그 어떤 그 공동체 네트워크들도 이제는 조금씩 그 자기 이, 이 어떤 형을 갖춰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갔다든지 유럽을 갔다든지 동남아에 있는 북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들도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과 소통하는 이제 길들이 다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국제정치학자로서 드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한 루트에 집중하던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들 전반이 그 유연하게 같이 함께 때로는 이렇게 협력하고 저렇게 협력하는 유연한 이 콜라보가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들의 구조를 이 활용하는 전략들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그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북한과 연결되고 있는 다양한 그 이 네트워크의 루트 구조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함께 협의하는 그런 이 데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예. 양정환 목사님. 네네. 한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백업 삼아서 미국의 인정. 근데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의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 남한과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북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아까 북한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남한에 대한 적화 통일 이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북한의 체제 유지와 북한 그 경제 생존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인정,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동맹을 필요한데 남한과의 경제적인 그런 그 동맹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글로벌 사우스 그룹에 속해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와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외교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까워져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글로벌 사우스 그룹하고의 어떤 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그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저희가 6.25라고 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처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 속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그 이 강한 압박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인정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넘어서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거죠. 북한은 여전히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 그 북한 엘리트 그룹 안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하는 북한 내의 보수적인 그룹들이 있을 거고요. 뭐 남한이랑 또 뭐 한민족으로서 같이 뭔가를 하면서 기회를 봐야 된다는 그룹들도 북한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다양한 이런 이 생각들이 북한 안에도 있는 겁니다. 마치 한국 안에도 뭐 이 우리 민족끼리 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아 이거는 그 북한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흡수 통일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도 한편에서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정책으로 귀결되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떤 기회를 제공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의 함수에 의해서 결국 정책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있느냐를 잘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막 경쟁하고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북한을 흡수통일 이런 걸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력이 압도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 정치적인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론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한 옵션으로 왔었어요. 그거를 정부 정책에서도 많이 추진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국제 정치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 흡수 통일론을 얘기하기에는 국제 환경이 굉장히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 적화 통일론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강이 가장 중요해요, 자강이. 이 자강은 동맹이랑 함께 할 때 더 강해지겠죠. 그렇지만 동맹이 여의치가 않아서 동맹이 조금 자기 힘을 줄이겠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줄이는 부분도 예, 컴펜세이트 할 수 있는 만큼 더 강해져야 돼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강의 목표가 그러면 북한을 이제 두드러 부수고 흡수 통일하겠다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는 국제 정세와 그 힘의 상호적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뭐 한국어로 적정한 용어가 이 생각 갑자기 안 나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 좀 더 적절한 대안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힘의 균형에 근거한 세력 균형에 근거한 안정이 일단 지금 급합니다. 어느 한쪽이 나 너무 위협스러워서 나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쪽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가 완전히 열세로 몰렸을 때 핵 개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뭐 핵도 개발하고 러시아, 북한 뭐 이런 거를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키웠다고 생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그 냉전기에 미국과 이 세계의 힘과 우리의 압도적인 힘 이런 것들에 해서 북한을 이렇게 좀 몰아붙이던 시기에 비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힘이 좀 밀렸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게 불안의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이 균형이 쓸데없는 이 변화의 시기에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어느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한다면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이걸 안정화시키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군사력, 그다음에 지금 방위 산업 이런 것들에 뭐 지금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너희한테 우리가 좀 힘을 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그만큼의 우리한테는 공간이 열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무기들, 하이엔드급 무기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그 기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의 힘으로 핵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재래식 전력에선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맨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뭐 무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핵으로 불바다를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북한이 지금 결국은 남한이랑 대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압도적인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핵이 없어도 핵 없이 너희랑 붙어도 너희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이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이 위협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기보다는 자,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서로를 없애지 않고 공존하면서 일단 평화적인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거. 그것이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서로에게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나서 또 국제 정세와 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을 찾아야죠. 근데 우리한테는 더 찬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러시아, 북한이 접촉을 했어도 결국 러시아는 이 북한을 통해서 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더 원해요. 러시아는. 왜냐하면 다가오는 북극 시대라든지 미러 협력을 한다든지 태평양 시대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남북한이 싸우는 게 러시아한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러시아를 활용하는 전략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북한보다는 조금 더 많다. 라는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정도로 첫 번째 대한 질문을 좀 가름하고요. 두 번째 글로벌 사우스 부분은 사실 이게 글로벌 사우스가 사실 이제 간략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주일날 참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안 사우스 피곤합니다. 예? 아니, 안 피곤해요. 말씀하세요. 네. 아, 네네. 예, 왜 안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 이 글로벌 사우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뭐 시간상 이렇게 네, 넘어왔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이게 글로벌 사우스가 사실은 보세요. 1955년에 반둥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이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게 55년에 처음에 반둥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 반둥에서 모였던 이유가 55년이면 언젠가 하면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죠. 53년 전에 휴전했으니까. 50년, 53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소련과 미국이 자기네가 세력권 경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적 중간국 북한과 한국이 어떻게 커다란 비극을 3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망가지는지를 제3세계 국가들이 그걸 바라보는 심정은 엄청난 공포와 한편으로는 연민과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편을 그렇게 열심히 들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심퍼티를 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제3세계 국가들, 미국과 소련의 어떤 쪽에도 이 끼지 못하고 있었던 제3세계 국가들이 어느 한쪽에 줄 잘못 섰다가 둘이 경쟁하는 그 가운데 끼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 거죠. 바로 이 트라우마가 제3세계 국가들한테 반등에 의게 한 중요한 동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좀 힘을 합쳐서 어느 한쪽에도 이 동맹을 하지 않고 non alignment 운동인 거다. 비동맹 운동을 주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 회의는 사실 보세요. 한국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였죠. 그럼 뭐 북한도 글로벌 사우스 국가였어요. 이 못 사는 걸로 치면은. 그런데 이게 이 동맹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전쟁을 함께 하면서 완전히 거덜난 국가가 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반둥에서 모여서 그 다음에 이 국제 유엔 안에서 77 그룹을 만들고 이 세계 경제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은 이 못 사는 국가들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하는 목소리들을 키워갔죠. 근데 이 사이에 우리는 이제 냉전 속에서 남북 분단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각축장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탈냉전기 이후로 이 글로벌 사우스가 이제 그런 식의 넌 얼라이먼트 무브보다 이 못 살고 있는 경제를 좀 더 키워가는 데 대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이 기회들을 만들 수 있었고 이들이 빠른 속도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러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여기 이제 재미있는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G20 국가, 세계 경제 G20 국가에 10개 나라가 글로벌 사우스 국가예요. 절반이. 많이 성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둥 정상회의라고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들을 이 non alignment movement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 평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상회의를 하자. 그다음에 사우스 서밋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식의 지금 새로운 힘들을 쭉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반둥 정상회의, 이거 2005년에 첫 회의로 모였고요. 2015년에 모였고요. 올해 2025년에 세 번째 회의가 열리는데요.
퀴즈. 2005년 회의에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를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까운 나라니까요. 중국과 일본이 이 반둥 정상회의 2005년, 2015년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중국은 참석했을까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둥 회의의 이 오리지널 이니시에이터이자 한 나라였으니까 중국은 자꾸 이제 글로벌 사우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나 글로벌 사우스였고 지금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지만 우리는 1대1로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쪽에 러브콜 보니까 당연히 갔겠죠. 그건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들어오는 나라가 인도예요. 야, 중국이 무슨 이제는 중국 글로벌 사우스 아니야. G2 아니야, G2. 너희는 아니야. 진짜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우리 인도와 이 나머지 국가들이야. 이러면서 막 중국이랑 인도랑 이 리더십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2005년, 2015년 반둥 이 정상회의에 참여했을까, 안 했을까요? 일본이 했습니다. 일본이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안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퀴즈. 대한민국은 2005년, 2015년 회의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참석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우리가 그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사실 참패를 당해요. 그런데 그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외교가 그동안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외교가 그동안 좀 안일하게 이렇게 쭉 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적인 발전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이게 정말 이 성공 신화예요. सक्세스 스토리. 성공 신화예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고 한편으로는 시샘도 날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그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민주주의를 이뤄가고 있고 문화 강국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언제부턴가 이 글로벌 노스 잘 사는 나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부산 엑스포에 우리가 참패를 당한 데에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글로벌 사우스 뭐 그럼 그냥 핑핑 힝힝 거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가 가난했던 경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의 하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용납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였고 거기로부터 하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발전된 국가를 이뤄왔어요.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를 복음의 견지에서도 복음 전파의 견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파트너들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안일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우리 도와줄 거야. 우리는 한편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공여국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들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그런 지난 부산 백스코 유치의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의 실패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경종이 된 거고 우리가 이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품고 함께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것인가라는 차원. 그러나 그 사실을 이면에 보면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중심판 글로벌 사우스예요. 아마 목사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뭐, 퓨 리서치 센터 이후에 나왔던 세계 이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리포트 나온 것들 쭉 보시면 뭐 지금 다 줄고 있는데 글로벌 사우스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우스는 단순히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세력의 부상이 되고 제3 세력으로서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 못지않게
복음을 위해서도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로 어떻게 함께 협력할 건지, 복음의 또 동역자로 이들을 어떻게 함께 안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조금 더 집중해 있지만 이들도 세계 선교라는 데 대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함께 또 나누면서 또 초청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좀 키워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장시간 또 강의와 또 질의응답에서 또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신범식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또 저희 회의 나머지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나가보겠습니다. 네. 예, 귀한 강의 내용인데, 여기에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마지막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마지막 준비라 하면 지금이 17일인데요. 우리가 9월 1일이니까 이제 보름도 좀 안 남았습니다. 그 안 남은 기간 중에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꼭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이 50명의 단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아프시면 안 돼요. 아프셔서 만약에 못 가시게 되면 위약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가셔도. 왜냐하면 이미 다 예약을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아파서 못 가기도 하고 위약금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아프셔도 안 되고 못 가셔도 안 되고요. 이제 또 사고나 사건 이런 것들이 없도록 나만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다 50명이 다 건강하게 잘 그 기간과 모든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의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백두산을 우리가 올라가는데 저도 여러 차례 갔지만 천지를 제대로 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우리 갈 때도 천지를 맑은 상태에서 볼 수 있다라는 확률이 몇 프로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갔을 때 너무 맑은 날씨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백두산에 올라가서 그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고 북한 쪽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중요합니다. 안전사고 또 모든 진행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남은 기간 꼭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 잠깐 공유 드리면 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 인원들이 좀 추가되면서 우리 조 인원들이 약간 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배치를 위해서 약간 좀 바뀌신 분들도 있고 새로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차량을 두 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1조, 2조, 3조, 4조 같이 갔다가 다음번에 1조, 3조, 뭐 2조, 4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교제들을 하고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4시간씩, 3시간씩 왕복으로 갔다 오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가 되면 그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두 번째 모임이고요. 세 번째는 공항에서 만납니다. 공항에서 만나는데 9월 1일 7시, 아침 7시입니다. 9월 1일 7시 제2 여객터미널 다시 공문을
다 이제 문자로 이제 또 보내드릴 건데 제2 여객 터미널에서 7시 3층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들 7시까지 올라오기가 힘드시죠. 그런 분들은 공항 인근에 작은 호텔들이 많이 있어요. 인천공항 인근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거나 하시면 공항 인근에 올라오셔서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강서구나 뭐 이렇게 서울의 김포나 이쪽 가까운 아니면 서울역도 괜찮고요. 뭐 그 인근에 올라오셔서 주무시고 일찍 이동을 해서 7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미리 잘 계획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들은 제가 지난번 모임 때 올려드렸던 것들을 다시 잘 활용하고 한 번 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을 보시면 비전 트립 전체 기도 제목 그거를 올려드렸어요. PDF 파일하고 또 한글 파일하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잘 들어주세요. 5명 이상의 중보자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명인데 개인당 5명이면 5, 5, 25, 250명의 중보자들이 그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의무직인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과 또 목사님 사모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거기 덧붙여서 그걸 만들어서 5명 이상 중보 기도자들에게 확보하여 나누어 드리고 함께 뭐 가족이든 친지든 또 성도들 중이든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기도 부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하시면 여러분들이 캐리어 붙일 거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캐리어나 배낭 같이 또 이동이 가능한 그런 것들 2종류로 부부가 오시니까 그렇게 같이 갖고 오시면 되겠고 공항에서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우비 드릴 거고요. 우비 간식을 일당 하나씩 다 드릴 거고요. 이름표 드릴 거고 핸드북 드릴 겁니다. 이렇게 4가지를 드릴 거니까 그거를 넣을 수 있는 여유는 좀 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다짐이라고 하는 잠시만요. 아유, 아이고. 네, 제가 우리들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 우리들의 다짐은 50명이 이동하고 계속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할 6가지를 제가 꼽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그 보시고 그 마음으로 이번 50명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가서 움직여야 정말 아무 사고 없이 또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정말 큰 은혜와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 무엇보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데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김경철 네. 목사님. 목사님, 보조 배터리 문제는 해결 상관없죠? 네, 보조 배터리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 중국 국내선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KS 마크처럼 중국 마크를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압수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알아봤어요. 다시 알아봤는데 국제선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적용 안 알겠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보조 배터리들 잘 갖고 오시되 그래도 좋은 것들을 갖고 오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또 가시면 정말 새로운 만남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동 시간에 그 시간을 좀 활용해서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하고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차 안에서 양쪽 두 차 안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백두산 갔다 오면서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성찬식을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과 진행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 김한용 부위원장님이 좀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장님이 아까 시작하는 기도해 주셨고요. 김한용 부위원장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간의 중국 비전 트립을 하나님이 한 차례 한 차례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5일간의 여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어지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향한 귀한 선교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우리 김동구 위원장님과 우리 김재성 총무님께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며 하나님을 계획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아름답게 그 역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하신 모든 50명의 하나님의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또한 귀한 여정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또한 두고 가는 모든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예비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여정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